도대체 이 나라 경찰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내 눈앞에서 핸드폰을 뺏어갔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방금 막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밟은 지 정확히 4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그 찰나 시커먼 후드티를 눌러 쓴 괴한이 제 손에 들린 아이폰을 낚아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바로 옆에 건장한 남성들이 대여섯 명이나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돌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재수가 없었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보낸 지난 2년은 제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12시에 한강변을 혼자 걸어도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30분 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이 없던 나라, 문 앞에 둔 고가의 택배가 사흘 밤낮을 방치되어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던 그 정직하고 안전한 나라 말입니다. 하지만 신사의 나라라 자부하던 내 조국 영국은 지금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 울부짖는 제게 영무원은 귀찮다는 듯 종이 한 장을 내밀며 경찰에나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죠. 런던 경찰은 이런 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2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반가움이 아니라 뼈저린 공포와 한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우리를 이토록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저는 소피 클라크입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패션 브랜드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계를 모대로 누비는 성공한 여성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제 남편 토마스도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재원이고 우리 딸 엘라는 귀여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런던의 중산층 가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고향인 이 런던 한복판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굴욕과 공포를 맛봤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공기는 차갑지만 익숙했습니다. 2년 전 회사 아시아지사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로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 그래, 거기도 선진국이지. 하지만 런던의 깊은 품격과 역사적인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공항철도에서 피커딜리 라인으로 갈아타는 그 짧은 순간 제 오만한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엘라의 손을 잡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겨우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였죠. 런던 지하철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좁은 통로가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집에 다 왔다는 안도감에 핸드폰을 꺼내 토마스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엘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경고음이 울리는 동시에 제 손목이 꺾일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젊은 남자가 제 아이폰을 낚아채 문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1초, 아니 0.5초도 안 되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내 핸드폰! 저기요, 도둑이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닫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무심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범인이 저를 비웃듯 유유히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경악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반응 말입니다. 제 바로 옆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셋이나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어폰을 꽂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수다를 떨더군요. 제가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자 한 노신사가 저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부인, 런던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나요? 그건 가져가라고 광고한 거나 다름없죠. 본인 부주의를 탓하세요.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비명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죄라고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신사의 나라, 영국의 품격입니까? 순간 서울의 2호선 지하철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남역 러시아워, 발 디딜 틈 없는 그 복잡한 열차 안에서도 한국인들은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졸고 있고 어떤 이는 고가의 태블릿 PC로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저기요, 이거 흘리셨어요 라며 다급하게 불러주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갑을 지하철 의자에 두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면 100% 포기했겠죠. 하지만 한국 동료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소피. 유실물 센터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영무실에서 전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현금 한 장 사라지지 않은 제 지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워서 맡겨주셨답니다. 그게 한국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런던의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범인은 도망갔고 목격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바보 취급하는 이 냉소적인 공기. 겨우 얼스코트역에서 내려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안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영무원은 제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며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여기 경찰 신고 번호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세요. 아니, 지금 바로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방금 저 계단으로 나갔다고요. 제 다급한 외침에 영무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저희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어요. 경찰이 와서 공문을 보여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로 경찰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겁니다. 분실 신고서나 작성해서 보험 청구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의 태도는 마치 식당에서 물 한 잔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런던 경찰은 살인사건이나 대규모 테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나 봅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권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길거리 골목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CCTV, 그리고 내 일처럼 달려와주는 경찰들. 제가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잃었을 때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경찰관이 먼저 멈춰서서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던 그 친절함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엘라는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서울 가면 안 돼? 서울 아저씨들은 친절했는데 여기는 무서워요. 8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고향, 내 나라가 내 자식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살며 제 기준은 너무나 높아져 버렸던 겁니다. 밤 11시에 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도 안전했던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텅 빈 오른손을 쥐었다 펴며 저는 런던의 어두운 터널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담긴 엘라의 경복궁 나들이 사진, 동료들과 웃으며 찍었던 회식 자리의 풍경들이 범인의 손에서 이미 작물로 팔려나갔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믿어왔던 선진국 영국이라는 환상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뺏기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 경찰조차 포기한 도시. 런던 복귀 1시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괴된 정글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이런 공포를 매일 견디라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제 아이폰을 뺏어간 그 도둑놈과 저를 비웃던 그 노신사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품격이라는 게 정작 시민의 안전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도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한 제 눈앞에는 핸드폰 도난보다 더 기가 막힌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런던은 이제 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저를 시험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겨우 도착한 우리 집 앞. 런던 특유의 붉은 벽돌이 따뜻하게 반겨줄 거라 믿었지만 현관문을 마주한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정성껏 싸서 보낸 국제 택배 5박스 말입니다. 거기엔 엘라가 아끼던 인형들, 제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가의 김치냉장고 전용 용기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은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을 뒤지고 이웃집 담벼락 아래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보이는 건 흩날리는 낙엽뿐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휴대폰 배송조회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제 폰은 소매치기 당했지 하는 생각에 토마스의 폰을 빌려 확인해보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더군요. 우리 집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갈색 박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물건이 없어요. 기사가 분명히 여기 두고 갔다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제 비명 섞인 목소리에 토마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곧장 배송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죠. 상담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 기록에는 배송기사가 사진까지 찍어서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문 앞에 두고 간 시점부터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분실되었다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세요. 아니, 이보세요. 런던 경찰이 택배 박스 하나 없어졌다고 수사를 합니까? 사람이 집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길가에 노출된 문 앞에 던져두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아무리 따져 물어도 상담원은 그게 영국의 표준 배송 원칙 스탠다드 딜리버리 폴리시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책임한 나라가 되었나요? 그 순간 서울 아파트의 풍경이 강렬하게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그 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택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생수병부터 수십만 원짜리 전자제품까지 한국 기사님들은 늘 미리 연락을 주셨죠. 문 앞에 두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면 퇴근하고 돌아갈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행을 가서 이틀 동안 방치된 박스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택배 젖을까봐 안쪽으로 옮겨놨어요. 라며 먼저 연락해 주시던 그 따뜻한 배려. 엘라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엘라 왔니? 여기 엄마 택배 왔더라. 조심히 들고 가거라. 며 챙겨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 한국에선 택배가 오면 선물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는데 이곳 런던에선 택배가 오면 도둑과 속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옆집에 사는 패더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택배 박스 못 보셨나요? 부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 소피,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보네. 요새 런던에선 배달기사 뒤만 쫓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는 현관 해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진 찍히는 거 보고 바로 가져갔을 거야. 운이 없었네. 운이 없었다고요? 내 소중한 추억과 재산이 도난당했는데 고작 운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끝내야 합니까? 이웃조차도 이런 범죄를 일상적인 불운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나라의 시민의식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엘라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 곰인형 한국 친구들이 작별 선물로 준 내 인형도 도둑 맞은 거야? 거긴 서울 아니잖아. 나쁜 사람 없다고 했잖아.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학교와 문방구에 가방을 던져두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고가의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 당연한 정직함.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의 물건을 안 가져가? 라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때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덕적 자존감이 높고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지금 런던은 어떻습니까? 현관 앞에 놓인 박스를 가져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나라.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경찰은 신고 접수번호나 받아가라며 피해자를 기만하는 나라. 이게 정말 우리가 동경했던 선진국 영국이 맞나요? 토마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 일단 진정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지옥 같았거든요. 런던의 추운 날씨 탓인지 아니면 전날의 충격 때문인지 엘라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끙끙 앓으며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라고 신음하는데 그때 제가 마주한 영국의 의료 현실은 치안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주치의의 사무실 직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가장 빠른 진료 예약이 2주 뒤 목요일 오전입니다. 2주 뒤요? 애가 지금 열이 39도예요. 지금 당장 의사를 봐야 한다고요. 제 비명 섞인 호소에도 직원은 싸늘했습니다. 정 급하시면 응급실에 가세요. 하지만 가서 7에서 8시간 대기해야 할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주라니요? 한국에선 집 앞 소아과에 가면 단 10분 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돈 5,000원이면 당일 검사에 약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죠. 그런데 이 나라 영국은 내 아이가 아파 쓰러져 가는데 2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런던 지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사방이 도둑이고 아파도 의사를 만날 수 없으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대한 정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지사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저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무서워요. 눈물이 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단 하루 만에 저는 런던의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신이 내린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새 엘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38.5도 아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목은 심하게 부어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런던의 아침은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어제 주치의 사무실에서 들었던 2주 뒤에 오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비극의 예고장처럼 맴돌았습니다. 토마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사립 클리닉이라도 가야겠어요. 엘라가 죽어가는데 시스템 탓만 할 순 없잖아요. 남편 토마스도 퀭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영국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를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더 대기한 끝에야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진료실에 앉아있는 의사는 엘라의 목을 쓱 훑어보더니 단 5분 만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단순 편도염입니다. 항생제 처방해 드릴 테니 약국 가세요. 그 짧은 진료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진료비 15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찾아간 약국에서 항생제 한 통을 받는데 추가로 7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5분 진료와 약 한 통에 3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 겁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던 박 소아과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라가 감기에 걸리면 유치원 가기 전 들렀던 그곳 말입니다. 예약도 없이 가도 늘 인자하게 웃어주시던 박 선생님. 청진기를 대고 아이의 숨소리를 세심하게 듣고는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엘라야, 약 잘 먹고 내일 또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따뜻한 풍경.
그때 제가 냈던 진료비는 단돈 5,000원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낸 약값도 3,000원 남짓이었죠. 런던에서 30만 원을 주고받는 이 차가운 진료가 한국에선 8,000원이면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병을 걱정할 때 국가와 사회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바로 고쳐줄게요. 라고 말해주는 그 안도감. 한국에선 그게 공기처럼 당연했습니다. 약국을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 저는 런던 거리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선진국 영국이 맞습니까? 자국민 아이가 아파도 열을 넘게 방치하고 돈 있는 사람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선진국이라니요? 엄마, 서울 선생님은 금방 고쳐줬는데 여기 선생님은 왜 이렇게 비싸요? 뒷좌석에서 엘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오후 간신히 열이 내린 엘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한참 뒤 엘라가 가져온 종이에는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엔 환하게 불이 켜진 한국의 편의점 앞에서 엘라가 혼자 웃고 있는 모습, 가운데엔 한강 공원에서 우리가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엔 밤 9시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서울의 골목길을 엘라가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선 밤에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 편의점 아저씨가 엘라 또 왔네? 하고 인사해주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인데도 무지개처럼 밝았잖아. 엘라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8살 아이가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가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되는 기적 같은 곳. 저는 런던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5시만 되어도 거리는 침침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도난과 분실은 일상이고 아픈 아이를 둔 부모는 무력감에 빠져야 하는 것. 저는 2년 동안 한국이라는 천국에서 살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한번 올라간 기준은 결코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길을 걷는 자유, 문 앞에 택배를 며칠씩 두어도 사라지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아플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런던 지사 마케팅 매니저 소피 클라크입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모든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서울지사 장기 근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메일을 전송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무지 변경 신청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엄마의 절규였고, 인간다운 인프라 속에서 살고 싶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런던은 제 고향이지만 서울은 제 영혼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토마스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소피. 나도 오늘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다시 그 따뜻한 곳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엘라가 그린 그림을 식탁 정중앙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지도이자 우리가 향해야 할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다시 되찾아야 할 간절한 꿈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지사로에 재배치 신청 메일을 보낸 뒤 우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런던의 어두운 침실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을 보며 우리는 마치 이산가족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한국의 사소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복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왁자질 거라던 홍대거리의 활기, 엘라가 아플 때 1분 만에 달려와 주시던 119 대원들의 든든한 등,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정서적 자유로운 말입니다. 일주일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대에 주력하던 본사에서 저의 한국 지사 상조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소피, 당신의 열정을 믿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라는 회신을 받은 순간 저는 런던에서의 억울했던 기억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미련 없이 런던에 짐을 쌌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엘라는 창밖 구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내 인형 안 뺏기겠지? 이제 아파도 무섭지 않지? 아이의 그 순수한 물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뢰의 안식처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폐부를 찌르는 익숙하고 활기찬 공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카트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 화장실 입구에 적힌 비밀번호 따위는 없는 당당한 개방성, 런던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이곳에선 공기처럼 당연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울지사 근처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복귀 첫날 문 앞에 배달된 택배 박스들을 마주하며 저는 토마스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마스, 여기 좀 봐요. 정말 그대로 있네?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박스, 잃어버릴 걱정 없는 핸드폰,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줄 이웃과 시스템이 있는 곳.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인들이 누리는 이 일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정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민의식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완벽한 인프라가 빚어낸 기적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이곳에서 다시는 경계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구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소피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런던이라는 화려한 대도시로 돌아가서도 그들이 왜 그토록 서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늦게 편의점에 가고 문 앞에 둔 택배를 당연하게 집 안으로 들여놓는 이 평범한 일상들. 사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기적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정직함, 내 아이처럼 보살펴주는 따뜻한 이웃, 그리고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의료와 치안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과 헌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일구겠다는 그 뜨거운 책임감이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며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때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가슴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실 차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지라는 자부심을 오늘만큼은 가슴 가득 품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우리 후대들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 됩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